오늘 컨텐츠는 최근에 일본에서 다시 이슈가 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옴진리교라고 불리는 이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는 교주 이야기부터 해줄게요. 이 사람이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인 본명 마츠모토 치즈오입니다. 하지만 가명을 썼기 때문에 아사하라 쇼코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쇼코라고 부릅시다. 이 쇼코라는 사람은 1955년에 태어났어요. 일본의 쿠마모토현에서 다다미라고 하는 일본의 장판 같은 걸 만드는 집안에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어요. 형제가 되게 많죠? 근데 이 쇼코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아예 완전한 맹인은 아니었지만 시각장애가 좀 있어서 맹인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도쿄대를 희망했대요. 하지만 이게 도쿄대에 떨어지고 그때부터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서였는지 요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978년에는 입시학원에서 만났던 토모코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치바현에 신혼집을 차리고 이런저런 일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해요. 침술원을 열었는데 몇 개월 만에 접었고, 한방약국을 열었는데 보험료 부정 청구로 걸렸고, 건강약품 판매점을 열었는데 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게 걸려서 약사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다가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더니 28살에는 드디어 도쿄에서 요가와 동양의학을 공부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학원인 봉황경림관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명인 아사하라 쇼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무슨 요가랑 동양의학을 공부해서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능력이라 함은 초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단계의 초능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마지막도 아니고 첫 단계가 공중부양이에요. 이 쇼코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고 이 사진으로 꽤 많은 신도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옴진리교로 유명해진 게 거의 이 사진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진이 꽤 유명해요. 게다가 마침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오컬트 붐이 일었었기 때문에 오컬트 관련 잡지들이 있고 거기에 실려서 유명해진 거죠. 때를 잘 맞췄던 건데 그 사진이 바로 여러분 지금 공중부양 사진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짠! 옴진리교에서 수행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공중부양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1984년 요가 도장인 옴의회를 결성했다가 이름을 바꿔요. 옴신선회로 바꿔서 인기를 끌게 되고 1987년에 드디어 종교단체 옴진리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뉴욕 지부가 설립이 됐어요. 뉴욕 지부가 설립이 된 후 1989년에는 아예 종교법인으로 인증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그냥 이건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인기를 끌만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달라이 라마 14세랑 찍은 사진이에요. 달라이 라마랑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고 이렇게 사진까지 떡하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쇼코라는 사람은 옴진리교는 달라이 라마에게 인정받았으며
이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의 진정한 불교를 전파하는 참된 종교인처럼 된 겁니다. 합성도 아니고 닮은 사람도 아니에요. 달라이라마 본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오해예요. 달라이라마가 맞긴 한데 달라이라마는 그저 일본에서 온 불교 수행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바른 불도를 펼쳐주세요 하고 그냥 덕담 정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만났으니까 사진 같이 찍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티베트 망명정부 쪽에서는 옴진리교랑 관련된 모든 걸 다 단절했어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뭐 달라이라마에게 인정받은 수행자 정도로 여겨져서 선전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운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쇼코의 옴진리교는 수많은 신도들을 얻을 수 있었고 곧 사이비교의 교주가 됩니다. 본성을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신자들도 점점 모이게 되고 돈도 좀 벌렸나 봐요. 이제 기이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LSD라고 하는 환각제를 투여한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수행의 일부라면서 그리스도 이니시에이션이라면서 LSD가 들어있는 환각제 음료를 마시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불교라더니 갑자기 그리스도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니 아까 불교라면서 달라이라마한테 인정받았다더니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는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는지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불교 수행자라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이비 종교의 기본인 내가 예수다 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 엄청난 뇌파와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뇌파를 연결해서 뇌파를 징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최종 해탈로 이끄는 PSI라는 수행을 하면서 뇌파를 복사하는 헤드기어를 씌우기도 합니다. 그냥 보면 근데 파란색 끈을 얼기설기 그냥 이렇게 씌워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물건도 아니야. 근데 신자들은 그걸 믿었겠죠. 타락한 마음을 없애고 진리였던 쇼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가 무조건 옳다, 그가 정말 해탈을 얻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또 집단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무장단체가 돼서 어떠한 범죄를 벌이거나 사람을 해치더라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신자들한테는 뭐 이상한 헤드기어를 이렇게 씌워 놓고 여성 신자들한테는 또 과정이 달랐어요. 원래 옴진리교의 신자들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제외한 성관계는 다 금지되어 있어요. 연인과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쇼코는 자기는 최종 해탈을 이미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율법은 다 초월했다. 때문에 여성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맺도록 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디킨이라는 약간 기쁨조 같은 그룹을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간 여자가 한 30명이 넘고 그냥 이렇게 최종 해탈의 과정을 얻게 된 여자들은 약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디키니가 되는 게 나름 까다롭대요. 일단 사진으로 면접을 봐요. 사진으로 면접을 본 다음에 사진에서 합격이 된 사람들은 몸매 전신 사진을 또 봐요. 그리고 면접을 또 직접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자들을 세뇌시키고 있을 때 외부 활동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몇몇 대표적인 사건들은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옴진리교의 최종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옴진리교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고 일왕을 폐위시켜서 쇼코가 왕이 되어 제정일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야망 칭찬해. 대단한 야망이야. 야, 그래도 세계평화보다는 현실성 있지 않니? 자,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일본의 샴발라 계획이라고 불리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사카모토 츠츠미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1989년 일본에서 신자가 만여 명이 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옴진리교에 계속 빠지면서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소식이 단절되니까 걱정된 가족이 인권 변호사였던 사카모토 츠츠미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카모토 츠츠미라는 사람은 일단 그 옴진리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아서 피해자 모임을 만든 뒤에 인터뷰를 시켜서 미디어에 노출했어요. 이러한 나쁜 종교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 쇼코의 대단한 공중부양을 똑같이 해보입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옴진리교의 관심을 너무 끌어버립니다. 살해 협박 같은 걸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여론이 저 인권 변호사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게 된 겁니다. 뭐가 찔리니까 저러겠지 라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옴진리교에서 이 사카모토 츠츠미라는 사람을 포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신자들이 갔지. 한 2-3명 정도 가가지고, 이봐요, 우리한테 대항하는 건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쇼코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카모토 츠츠미가 역으로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옴진리교의 허점을 하나하나 전부 반박하고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옴진리교에서는 변호사 신자가 있었어요. 거기 옴진리교에 엘리트들이 꽤 많았거든요. 되게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변호사, 의사, 의대생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변호사 신자를 통해서 이 사카모토의 주소를 손에 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1989년 11월 3일 옴진리교의 신자 6명이 전철역에서 사카모토를 납치해 염화칼륨을 주사해 죽이려고 했으나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라서 사카모토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다시 집에 침입을 해서 아내와 1살 먹은 아들을 구타해서 염화칼륨을 주사해서 죽였고, 사카모토는 목을 졸라서 주사를 했으나 바로 죽지 않아서 목을 졸라 죽인 뒤에 각각의 시신을 드럼통 3개를 만들어서 3개에 각각 넣은 다음에 다른 지역에다가 하나씩 안매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체가 하나 걸려도 다른 거랑 연관 지을 수 없도록. 근데 이렇게 가족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1살 먹은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옴진리교의 교리 중에 티베트의 불교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죽음을 해탈의 기회로 삼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해탈하는 수행을 포화라고 한대요. 근데 이 포화를 살인의 정당화로 써먹은 거죠. 교주가 죽음을 명한 자는 어차피 죽을 때가 된 것이라서 죽는 거고, 이 교주가 명해서 죽는 건 죽은 사람도 죽인 사람도 모두 공덕을 쌓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합리화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더 높은 차원으로 해탈하기 위한 과정이고, 어차피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고 교주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겠죠. 그렇게 인권 변호사 사카모토 츠츠미가 갑자기 사라지자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디를 의심하겠어요? 옴진리교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옴진리교에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경찰에 주장을 했으나 경찰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조사를 한 다음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수사 종결, 이렇게 해서 사건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마 경찰이 이렇게 한 데에는 사카모토 츠츠미라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좌익 계열로 찍혔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현장에서 증거품 같은 게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옴진리교에서 간부들만 착용할 수 있는 배지가 거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현장에. 그 집 안에. 이건 그러면 엮이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옴진리교에서 이걸 알고 배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뿌립니다. 이거 뭐 간부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신자들도 하는 거고 뭐 우연히 거기에 떨어졌을 수도 있지. 뭐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거기 들어간 게 다 배지가 거기 있다고 다 옴진리교가 한 거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990년에는 일본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진리당을 만듭니다. 진리당을 만들어서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25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후보가 한 명도 뽑히지 못하고 죄다 낙선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선거 홍보 같은 걸 옴진리교 옷을 입고 옴진리교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자, 그러더니 1993년에 또다시 다른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일명 카메이도 악취 사건이에요. 이 카메이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옴진리교 지부의 건물에서 어느 순간부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름이 악취 사건으로 알려진 거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6월, 7월 이 막 한여름에 고기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시민들은 창문도 못 열고 사는 거예요. 한여름에.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창문 열면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수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옴진리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는데 그 답변이라는 게 이랬어요. 종교의식에 사용할 약품 조합에 실패해서 냄새가 난 거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근데 이 진짜 원인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사실 생화학 무기인, 정확히는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을 사용해서 그런 냄새가 났던 걸로 밝혀졌어요. 진짜 놀랍죠? 정신이 어떻게 나가도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싶어요.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생물학 무기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기도 했고 일본의 일명 마루타 부대로 불리는 731 부대에서 실험한 게 유명합니다. 이 탄저병은 감염이 되고 발병한 뒤에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80%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이 탄저균을 100kg을 구해서 비행기로 위에서 공중에서 그냥 뿌리잖아요? 그러면 최대 300만 명까지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탄저균에 오염되면 아예 물건을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돼요. 병원에서 소독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소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탄저균이 잘 죽지 않아서 공기 중에서는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1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저균에 오염된 땅이 위험하다고 해요.
가루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이야 되게 위험한 무기인 걸 알게 됐고 생물학 무기로서 탄저균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제 정해놨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탄저균의 위험성을 옴질리교에서 알려준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된다. 위험할 뻔했다. 이런 식으로. 이 정신나간 옴질리교는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을 나중에 있을 테러 공격을 위해서 카메이도에서 실험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악취가 퍼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카메이도 탄저균 사건이라고 알려지지 않고 악취 사건으로 그냥 묻혀질 수 있었던 건 옴질리교에서 실험을 할 때 이거를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서 그냥 뿌린 거예요. 그래서 탄저균이 분사가 되면서 동시에 사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살상력은 따로 없이 그냥 악취만 심하게 풍기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테러를 위해서 탄저균을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옴질리교는 이렇게 정신나간 짓을 수차례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은 보틀리누스균을 살포하려고 하기도 했고 이게 미수에 그치자 아예 그냥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카모토 사건도 그렇고 일본 곳곳에서 기도원을 설치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을 위반해서 옴질리교 시설을 불법으로 건축을 강행하기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츠모토시에서 사람들이 옴질리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옴질리교에서는 이걸 막아야겠죠.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순 없고 그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죽이면 재판이 안 열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1994년 6월 27일 옴질리교의 신자들은 특수 개조한 트럭을 타고 재판소 관사가 있는 곳을 돌면서 살인가스를 뿌려버립니다. 살인가스를 거의 반나절 동안 살포했어요. 그 결과 7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가스 한 번 뿌린 걸로 부상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살인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데 이 호흡기나 피부 등으로 흡수가 되면 처음에는 최루탄처럼 화생방 훈련하는 것처럼 최루탄처럼 콧물이랑 눈물이랑 침을 다 흘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상태가 심각해지게 되면 점점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근육경련의 증상을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는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기도가 폐쇄되는 증상이 발생을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사가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너무 1차원적이다 싶을 정도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을 죽이는 것 같지 않나요? 사건 터질 때마다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막으니까 이제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배후로 옴질리교가 지목이 돼요. 이 살인가스 살포 사건으로 옴질리교가 지목이 되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쇼코는 이렇게 깨작깨작해서는 터지는 걸 다 막을 수 없겠다. 대규모로 하나 터뜨려버리자 라고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그 사건이에요.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 한창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3개 노선에 5개 차량에 총 5명의 신자들이 지하철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지하철이 와서 띠리링 띠리링 와서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태우고 닫힙니다 하고 닫잖아. 근데 그 닫히는 순간에 살인가스가 들어있는 봉지를 안에 넣고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그대로 닫히죠. 그러면 그 닫힌 폐쇄된 공간 안에 살인가스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터트린 게 아니에요.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을 노려서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도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도 그나마 빠른 대처를 해서 살포 지역을 무정차 통과를 하고 이 살포된 열차들은 운행을 중단하는 등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살포된 가스가 살인가스라는 걸 비교적 빠르게 파악을 해서 해독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테러로 인해서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5,000명에서 최대 6,500명 정도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배후로 옴질리교를 딱 지목을 해서 집중 수사를 진행했어요. 결국 1995년 5월 16일 경찰들은 이 쇼코를 잡기 위해서 방독면을 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가스가 퍼질 수 있으니까 방독면을 하고 카나리아 3장을 들고 갔어요. 카나리아는 막 독가스 같은 데 되게 민감해서 옛날에 그 철광? 탄광 같은 데 들어갈 때 산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카나리아를 준비했고 쇼코를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숨었어요. 엄청 숨어서 도망 다녀요. 그런데 다행히도 밀폐된 공간인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뻥뻥뻥뻥 이렇게 나 있어. 수상한데 이 수상한데 싶어서 딱 보니까 계단 밑에 밀실을 만들어 두고 공기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밀실에 숨어 있다가 이 쇼코가 체포되게 됩니다. 그 외에 관련자들 역시 2012년을 마지막으로 지명수배자였던 옴질리교의 신자가 잡히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결국 재판이 열렸는데 아사하라 쇼코는 당연하게도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고요. 쇼코 외 관련인들도 18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3명이 사형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쇼코와 13명의 사형 확정자들이 20년 넘게 복역을 하다가 23년 만인 2018년 7월 6일 드디어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13명이 전부 다 사형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6명만 사형이 집행됐고요. 쇼코는 당연히 사형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 전 남기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쇼코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다른 사형수들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에게는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등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총 7명이 사형이 된 거죠. 근데 사형이 집행된 뒤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옴질리교가 이 사건 이후에 강제로 해산이 됐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나름 뿌리가 남아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막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코를 사형시킨 뒤에 이 유해를 산이나 다른 지역에 뿌리면 그 장소가 신자들한테 성지가 될 것 같은 거죠. 여기에 우리의 초대 교주가 뿌려진 곳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해 처리를 놓고 이견이 많이 나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해를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옴질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끝까지 말이 많았던 아사하라 쇼코의 이야기와 옴질류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